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신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있는, 지금 야구 경기 저희가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방송을 네. 하고 있지만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지 아직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선대위 출범 하루 앞두고 일단 그 선대 주요 인사들 인선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1차라고 그래서 나왔죠. 네,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리고 최인호, 박광원 의원도 결합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의원들 더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4명이 이제 주요 보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 출발은 좋은 겁니까? 신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예상했던 겁니다. 서른 의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됐죠. 서른 의원이 뭐 상당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서른 의원이 어디로 가냐. 그런데 서른 의원한테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요. 5선 의원 이상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각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모두 공동자를 붙여서 타이틀을 준다. 뭐 그런 두 가지 원칙이 서른 의원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은 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이 또 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처음에 좀 망설이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이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간다는 건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네. 수락을 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선수는 이제 아니지만 이낙연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설 의원과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은 그렇게 됐고요. 박광원 의원은 이제 총괄본부장을 했는데 네. 총괄본부장을 공동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공동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총괄 선대본부장은 혼자 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공동을 붙이니까 다시 조정식 의원을 앞에다가 상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 타이틀을 진 장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임 공동 총괄 이렇게 해서 조정식 의원한테는 이 머리가 무거운 보직을 하게 됐고 박광원 의원은 공동 총괄 선대본부장에 공동으로 들어가게 됐고 최인호 의원이 또 비서실장도 되게 이게 혼자 하는 건데 네. 비서실장을 공동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됐는데 하여튼 나열형 방사형으로 해가지고 공동이 많이 들어간 그런 선대위원회가 내일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일단 첫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전부 다 네. 정세균 후보의 캠프까지 포함을 해서 대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다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또 네. 이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차 발표에는 외부 인사들 위주로 해서 또 많이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겠죠. 네. 경선의 네. 후유증을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봉합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적을 그리는 데 네. 있어서는 각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적정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그 직책과 걸맞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이제 캠프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특히 후보와 다이렉트로 속내를 터놓고 모든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두 분 다 이제 대선 치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누가 대선 여러 번 치른 분이 저한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명장 주는데 한 2만 장 도장 직인 찍어놓으라고 인대가 다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아니 이거 나눠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그걸 또 다 나눠주다가 보면은 선거 끝날 때까지 못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첫 출발로 일종의 형식적 원팀이라도 일단 먼저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출범하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인사들이 결합하는 그럼요. 이런 방식으로 선대위가 운영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사실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도 좀 별로 없다. 이런 평가도 좀 있기도 했고요. 원팀이 되는 것도 조금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선대위 출범하면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걸 지금 희망을 하죠. 그 딱 닫혀 있는 지지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내일 선대위 출범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5일 날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상으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지금 태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 컨벤션 효과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국민의힘은 5일 끝나니까 네. 오히려 그쪽에서 컨벤션 효과가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컨벤션 예. 효과를 민주당에서 누려야 될 컨벤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 그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한데요. 그러나 선대위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가서 일단 정면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죠. 예,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4명의 후보가 최종 이제 오늘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지금 이제 그런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지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확장하지 못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당히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유리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일정 정도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여전히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의혹 국민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이 부분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좀 굵직굵직한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부동산 감독원 신설, 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여기는 어떤 전략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에 어떻게 보면 이슈를 차버리기 위해서는 대장동보다 더 큰 이슈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것은 사실은 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네. 주 4일제도 이낙연 캠프에서도 한참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을 했을 때 이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까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문제는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부동산 감독원은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른 후보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번 다룰 수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전 국민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것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건드릴 만한 이슈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슈가 어려운 이슈건 하여튼 좀 쉬운 이슈건 자기 이슈건 간에 지금 막 던져서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던질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슈 예.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아무 말 대잔치처럼 던지는 그 무책임한 발언들이 저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음식점 총량제나 주 4일제나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고 다시 꺼내서 뭔가 구체화하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부동산 감독원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더 생각이 나듯이 결과적으로 대장동과 이슈가 계속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여전히 이제 퍼퓰리즘적인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의 한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7월 7일 날 법이 이제 실효가 돼서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잘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 10만 원 받으려고 지금 이런 고생을 했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80%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텁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 소상공인들 오히려 100% 손실보상하거나 아니면 7월 7일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버텨왔던 지금 목숨을 걸고 자살하는 수십 명의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본다면 네. 오히려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하는데 돈을 적정하게 아주 주요하게 쓰는 것이 맞지. 지금 30만 원, 50만 원 더 나눠준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감사해 하거나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취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역으로 또 생각하면 이번 대선은 또 정책적 이슈가 논쟁이 별로 되지 않고 있는 그 대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그 제기하고 그 이슈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전국을 주도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 국민이냐 피해자 위주로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예.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전 국민 전체 모두 이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그 오 의원이 제기하신 이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마 전 국민을 버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국민을 가져가고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내에서는 물론 비판이 있죠.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이슈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논리죠. 네.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이게 되냐. 지금으로서는 예산으로는 곤란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네. 이 국가 부채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하여튼 당내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물론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아마 당내에서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전 국민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선별 지급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차별점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노리는 노림수가 바로 그거겠죠. 이제 국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을 주면 어쨌든 받는 것을 거부할 국민들은 없을 테니까. 네. 근데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 정권이 사실 퍼주기만 해도 너무나 많이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내년에 넘어서게 되면 지금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68년 동안 2016년도까지가 600조의 국가 부채였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0조가 늘어난 거거든요. 1년에 네. 100조씩 늘어나는 이 상황. 그것이 국가 부채율이 46% 7%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향후에 아마 2025년도가 되면 50한 3, 4%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충분히 재정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향후에 그 가파른 그런 국가 부채율의 상승 곡선들을 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5년만 우리가 살아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한 400조 가까운 국가 부채를 늘려놓은 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이 좀 일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선택적으로 우선 선별해서 쓰여졌느냐를 볼 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게 100만 원 줄 거를 300만 원, 500만 원 줘서 그들이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아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지금 상위 10% 20%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측면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네네. 계속됐던 토론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까지 진행이 되죠. 목요일까지. 그리고 3, 4일 수목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당원 투표율이 오늘 40% 넘어섰죠. 네, 44%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지난 4명으로 압축할 때 2차 컷오프 때 최종 모바일 투표가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한 거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모바일 투표가 39%였기 때문에 한 5% 정도가 오히려 당원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지금 마감을 한 것이고요. 내일 하루 더 모바일 투표가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3, 4일 날은 모바일 투표 안 하신 분들에게 ARS 전화 투표가 시작이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50% 투표율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ARS까지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60% 가까운 투표율이 될 텐데요. 굉장히 저희 정당 투표율로 봐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예. 관심이 크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당원들이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그리고 것은. 이제 2차 컷오프 때 38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한 달 동안 추가 이렇게 모집된 당원들이 19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 57만 명이 투표하거든요. 네. 이제 그 19만 명의 표심이 특히 이제 젊은 20, 30대 젊은 층과 수도권층 이분들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 모바일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쉬운 이 젊은 층이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경민 전 의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말씀 듣고요.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 누구보다 잘하실 거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선거인단을 1, 2, 3차 모집해서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당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날 투표율은 다 높더라고요. 첫날 투표율은 근데 높게 이제 이게 나온다. 가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관심이 끌만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끝까지 이걸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신환 전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투표율이 한 50%만 나와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60%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어떤 후보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70% 투표율 나오면 한 달 동안 탄수화물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찬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공약을 해놨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60% 나오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데 예.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대로 K보팅이라고 하는 선관위가 투표하는 지금 모바일 투표를 오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인증 절차하고 자기 생년월일을 넣어야 되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 정도 추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유입돼 들어온 젊은 층들이 적극적인 투표에 응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당원들의 경우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네. 많이 들어왔어도 네. 이제 그분들의 투표율이 거의 70% 80%까지 만약에 올라가고 이제 50대 이상의 당원들 전통적인 우리 당을 지지했던 기존 당원들의 투표율이 한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게 결과는 사실상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론조사가 50% 반영되는데 네. 그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지난번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로 가고 네. 또 홍준표 후보가 약간 상승 국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거는 신 전 의원님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뭐 운동 경기 그렇듯이요. 지금 뭐 야구도 오늘 보니까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3차 선거인단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62대 28은 정말 그렇죠. 누구도 대한민국의 누구도 물론이고 아마 신이 혹시 있다면 신도 예측하지 못했을 투표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예단은 금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전인수 물론 하겠죠. 네. 항상 자기 눈에 물을 대기 마련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박빙승부인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좀 그런 면에서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될지 이건 뭐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 얘기도 좀 해보죠. 안 대표가 시대 교체란 화두를 던졌어요. 그리고 중간평가 참 오래간만에 80년대 들어보고 거의 들어본 얘기가 적이 없었던 얘기인데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타계한 노태우 대통령이 네네. 중간평가 얘기를 했죠. 나중에 뭐 결국 안 하긴 그러다가 했지만. 결국 안 했죠. 근데 그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메시지보다도 기본적으로 안철수라고 하는 그 후보 자체가 사실 2011년도 등장할 때 정말 폭풍과도 같은 그 새정치의 물결이 과연 지금 뭐 10년 지난 이 시점에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후보들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는 수치상으로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중간지대가 열리려면 그 자체가 양당제의 이 극단의 정치들을 외면하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가야 되는데 그 메신저 자체인 안철수 후보가 갖는 파괴력은 이미 이제 시대에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그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거의 박빙승부의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49대 51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이 과정 속에서 그 쏠림 현상들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5에서 한 7% 나오는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거기 빨려 들어가서 저는 거의 존재가 사라질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시대적 소명은 끝났고요. 다만 이제 뭐 야권의 후보가 됐으니까 야권 안에서 일어나는 찻잔 속에서의 일이지
이게 전체 정치권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문제는 오히려 지금 종로 선거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정치 공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딜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다들 관심이 있죠. 인문화, 시대교체, 무슨 중간평가 이 얘기는 정말 그냥 해보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안철수 후보의 지금 그 메시지에 관심보다는 네. 이게 공학적으로 또 어떤 협상이나 나중에 단일화가 될 것인지를 먼저 점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접근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선거의 불확실성을 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 대표께서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 또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물 건너갔잖아요. 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반문을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예측을 하는 게 과히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만 지지율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진짜 박빙승부가 됐을 때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 여권에는 뭐 그다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써야 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4개월 정도 남았고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날 이제 선출이 되면 그 컨벤션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양쪽으로 거의 이 안철수 후보가 갖는 지지율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후보들 간에 별반 변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로 남게 되면 네. 저는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3지대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네.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렇군요. 참 대선이라는 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3지대가 어느 정도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3지대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지 이걸 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